반갑습니다. 게시탐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 짚어보는 멸망의 아들 시리즈로다가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예습 겸 복습해 볼게요.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목격한 금신상 환상을 통한 미래사입니다.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마지막인 발은 쇠와 진흙, 즉 철과 진흙이 섞여 있대요. 금으로 된 머리는 이제 다니엘 당대의 바벨론 제국,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빌론을 멸망시킨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 쇠로 된 종아리는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까지는 마라나타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교계에서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 마지막인 쇠와 진흙의 발이 사람에 의하지 않고 무너지는데 이 발이 부서지는 것을 끝으로 인류 역사를 상징하는 각 제국들이 모조리 소멸되고 발을 부셔버린 돌이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바로 쇠와 진흙의 발이 인류의 마지막 제국이며 인류 최후의 압제자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인 거죠. 또 보실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다니엘서 2장 41, 42절 말씀.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니엘서 2장 43절 말씀. 그런데 뭔가 묘한 구절이 있죠. 분명 신상의 마지막 발 부분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하나로 단단히 뭉쳐 있어야 될 발이 얼마나 쇠로 돼 있고 얼마나 진흙으로 돼 있어서 제대로 섞이지도 않고 뭔가 응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연구가들이 분분했는데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 이거 보시면 여기 DC 인사이드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에 나오는 그 올라온 글이에요. 게시판에 올라온 유럽연합의 현실이라는 제목이고 쓰신 분은 동방불패라고 하는 DC 갤러님이세요. 지난 6월 10일에 올라온 글인데 우연히 DC 인사이드 둘러보다가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쭉 보실게요. 세계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개입을 하죠. 유럽은 오직 자신들의 경제 향상만이 목표인 것 같아요.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 비난합니다. 진짜 악의 제국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유럽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을 비난합니다. 누가? 유럽이요. 맞아요. 미국이 유럽을 구해줬죠. 하지만 이제는 70년이 다 됐는데요. 평화와 번영의 유럽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훌륭한 경제력도 갖춘 나라다. 미군은 유럽 각지의 나라들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 유럽 각지에 있는 미군 기지들 위치입니다. 만약 미국이 없다면 유럽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는 붕괴하고 있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1945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인종학살로 25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 학살됐다. 인종의 다름을 이유로 상대를 심판하며 극악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보스니아는 유고슬라비아의 지방 중의 하나였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했다. 얼마 후 보스니아 사람들도 독립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와 다르게 보스니아에는
세르비아 사람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보스니아인들은 독립을 원했고 세르비아인들은 유고슬라비아에 남기를 원했다. 그렇게 시작된 친유고 진영과 독립 진영의 내전이 4년 동안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극우적 세르비아인들이 마을에서 인종학살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인종과 학살과 복수는 계속되고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한쪽 편에 가담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사라예보의 거리를 걷다 보면 폭격을 맞은 건물들이 이곳에서 있었던 잔악한 일들을 상기시켜준다. 유럽은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유럽을 대신해서 힘으로 발칸 문제를 해결했죠. 프랑스, 유럽에서는 회담과 협상만 있었을 뿐 실질적 도움이 없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방전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1992년 프랑스 네덜란드가 유엔 이름으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 그러나 총기 사용이 금지였다. 장난하냐? 심지어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말이다. 당시 유럽 정부에서는 세르비아가 원흉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두 번째 유화 정책이었죠. 1930년대 히틀러 같은 독재자와의 유화가 아니라 밀로셰비치라는 별 볼 일 없는 독재자와의 유화 정책. 강력하고 부강한 유럽은 제대로 된 군대를 전혀 파견하지 않았다. 유럽이 보스니아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너무나 오래 걸려서 10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었죠. 공동의 대표자도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릅니다. 냉전 이후 잠시 동안 미국은 태도가 바뀌었다. 소련이라는 강대한 적이 없어졌으니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마침 발칸반도의 작은 분쟁 정도는 그들이 그렇게 지겹게 주장했던 유럽 주권을 한번 증명해보라는 식으로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95년까지 대학살은 멈추지 않고 계속 심해졌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해 여름 세르비아 군인들이 보스니아 민간인 학살을 위해 동원되었다.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 제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울지 마세요. 그게 아들의 유언이었죠. 학살이 벌어진 곳은 건전지 공장. 놀랍게도 이곳은 네덜란드 평화유지군 본부였다. 이곳에 끌려온 보스니아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손쉽게 세르비아 군에게 항복했다는 걸 말이다. 몇몇 세르비아 군은 네덜란드 군에게 군복을 빌려 입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된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보는 앞에서 이곳에서 8,0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됐다. 유럽 사람들과 유럽 정부들은 너무 오랫동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학살은 더 지속됐을 겁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강력하고 행동력 있는 세력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결정하면 곧바로 실행할 테니까요. 유럽의 개입은 믿을 수 없어요. 프랑스에게 애원하고 독일에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작 진짜 도움을 준 나라는 같은 유럽 대륙의 독일과 프랑스가 아니었다. 1995년 마침내 미국이 개입했다. 연속적인 강력한 공습으로 압박을 가했고 기나긴 전쟁은 끝났다.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공포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의지로 나라를 건설하기 바랍니다. 미군 사령관의 선포문인가 봐요. 발칸반도는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합의를 못하면 보통 중재자가 필요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분쟁은 중재자가 아니라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유럽이 고상하게 책상에서 중재자를 하는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고 미국이 나서서 해결을 하자 학살이 끝났습니다. 무력 중재자라고 불러도 괜찮죠. 미국이 이곳에 주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대량 학살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미국이 끝까지 발칸반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하긴요. 여전히 브뤼셀, 파리, 베를린에서는 의미 없는 논쟁만 하고 있겠죠. 커피를 마시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겠죠.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유럽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작은 발칸반도의 아류 독재자조차도 쩔쩔매는 게 현실입니다. 유럽은 여전히 군사력이 미약합니다. 몇 나라는 군사력이 있지만 유럽을 하나로 통합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럽이 해결하지 않고 동결 상태로 둔 곳이 발칸반도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3, 4년간 우왕좌왕을 하다가 결국 뻔뻔하게 또 미국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미국 없는 유럽만의 독자적 군 창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독자적 유럽군 창설의 문제점은 유럽은 몇 세대에 거쳐서 미국에게 안보를 맡기는 게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군 예산의 축소, 훈련하지 않는 군병력, 군복무 지원병 부족, 평화적 감성 등은
유럽의 군대를 매우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병신이지. 유럽이 하나의 조직처럼 보이죠.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유럽이 하나의 조직처럼 보이시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서로 간의 역사적 불신의 골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고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제발 너희는 움직이지 마. 너희가 움직이면 믿을 수 없어. 과거 역사 때 당한 것을 잊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서로 끄집어내린다는 거지.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대륙입니다. 자기 나라가 안전하면 저 멀리 발칸반도나 동유럽에서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자국의 영토만을 지킬 뿐입니다. 유럽이 스스로 하나의 리더를 만들어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적그리스도겠죠. 미국은 유럽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도와줬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은 받은 해결책을 토대로 실행 자체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간단한 공동선언이나 공통정책도 하지 못합니다. 그걸 해내는 게 적그리스도의 중동평화협정인가? 그래서 몇 년간 지켜보기만 하던 미국이 한숨을 쉬며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직접 해결해 줄게. 가장 큰 문제는 유럽연합이 경제적 조직이라는 거죠. 결코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유럽합중국이겠죠. 각자 주권 행사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몇몇 나라들이 매우 강한 감정의 고를 가지고 있죠. 미국이 유럽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또다시 발칸반도 같은 사건이 터질 겁니다. 무능력하게 유화 타령만 하면서 학살을 구경하는 유럽을 말이죠. 잘 보셨죠? 보신 것처럼 이제 같은 테두리에 엮여 있으면서도 어떤 나라는 튼튼하고 어떤 나라는 휘청거리고 마리사 연합이니 공동체니 하면서 제대로 뭉치지도 섞이지도 못하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처리도 못해서 미국의 힘만 빌리고 있는 참 한신스럽기 그지없는 유럽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그 섞이지 못하는 철과 진흙의 발모습 그대로죠. 적그리스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미중 극동 대전쟁으로 미국 본토 외부의 영향력을 상실해서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게 된 미국을 대신하여 발돋움할 것입니다. 쇠잔해가는 유럽을 또다시 열강으로 바로 세우고 구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할 강철의 지도자, 또한 유럽이 낳은 평화의 중재자이자 해결사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그는 기꺼이 유럽연합을 단일체제로 결속한 유럽합중국의 통합대통령으로 추대될 것입니다. 설령 유럽합중국의 창립자 초대 통합대통령이 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질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유럽연합의 오랜 전통은 해결은 딴 놈이 생색은 내가 낸다는 것이기, 뼈 빠지게 곡과 마곡 전쟁 와중에 유럽연합을 수습하여 보다 결속된 유럽합중국으로 만들어 놓는 창업자는 따로 있고, 그가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얼른 민중들을 미혹하여 그를 축출하고 자리를 낼름 차지할 거예요. 이게 좀 더 개연성이 있네. 그 정도는 해야 불법의 사람이죠. 설마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뭘 해결해 주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멸망의 아들에 대해 함께 추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